과부가 삽살개를 데리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곤장이 날아오는 세상. 그런데 이 여인 포기하기는커녕 석 달을 숨죽여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 온 고을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삽살개가 입을 벌리는 순간 좌수 황주부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자기 입으로 죄를 토해냈습니다. 이 여인이 삽살개 한 마리로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그 작전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연이 미쳤나 썩 꺼지지 못해. 이 고함이 터진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좌수의 사랑채였습니다. 고함을 지른 자는 새로 부임한 좌수 황주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인은 금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였지요. 금이의 두 손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논새 마지기의 문서였지요. 이 논새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논에 물이 차고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그 쌀로 겨울을 나는 것이 금이가 살아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마름이 찾아와 논둑의 말뚝을 박더란 말이지요. 금이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이 논이 왜요? 이 논은 우리 서방님이 남기신 논인데요. 마름이 코웃음을 치며 내민 것은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금인의 논이 좌수 황주부의 소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요. 금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금이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이 논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그 논을 누가 함부로 빼앗는단 말입니까? 금이는 이를 악물고 좌수의 사랑채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주부라는 자가 어떤 자였느냐 하면 배가 볼록 나온 몸뚱이에 기름기 흐르는 붉은 얼굴, 사람을 볼 때면 늘 반쯤 감은 눈으로 깔아보는 자였습니다. 입꼬리를 한쪽만 실쭉 올려 비웃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황주부가 부채를 탁 접으며 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서가 여기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판 논이야. 입이 10개라도 소용없다. 금이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그 논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팔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좌수의 힘은 하늘 같고 과부의 말은 바람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내뱉었지요.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우리 서방님은 그 논을 판 적이 없습니다. 순간 황주부의 눈이 째졌습니다. 부채로 마루를 탁 내리치더니 벌떡 일어섰지요. 인연이 끝까지 바라기야? 좋다. 내가 그리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져라. 대신 거짓으로 양반을 모함한 죄, 곤장 30대 맞을 각오는 하고 가거라. 곤장 30대. 금이의 가느다란 등짝에 곤장 30대가 떨어지면 그날로 저승길이었습니다. 금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두 무릎에 힘을 주어 겨우겨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사랑채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황주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금이의 등짝에 칼로 긋는 것처럼 박혔습니다. 마당을 나서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지요. 금이는 터벅터벅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자기 논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기 논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땅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제 금이가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소리를 내면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들썩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사이로 뭉클한 것이 비집고 들어오더니 축축한 코가 금이의 손등을 톡톡 건드렸지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뭉치였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검은 털이 뭉글뭉글 엉겨붙어 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 삽살개가 털 사이로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금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뭉치가 낑낑거리며 금이의 치맛자락에 코를 묻었습니다. 금이가 주저앉았지요. 논둑 위에 풀썩 주저앉아 뭉치를 끌어안았습니다. 뭉치의 털에 얼굴을 파묻으니 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금이의 가슴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뭉치가 금이의 젖은 볼을 혀로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짠 눈물을 핥아내는 그 혀가 까끌까끌했지만 금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것이라곤 이게 한 마리뿐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논바닥부터 차올라왔지요. 뭉치가 금이의 품에서 빠져나와 앞발로 금이의 무릎을 톡톡 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마치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가 뭉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털 사이로 보이는 까만 눈동자가 호롱불처럼 반짝거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뭉치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버릇. 사람이 말할 때마다 따라서 입을 벌리는 그 습관. 금이가 슬프면 낑낑거리고, 금이가 웃으면 꼬리를 흔들고, 누가 오면 귀를 쫑긋 세우는 이 영리한 놈.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멍하니 뭉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뭉치야. 뭉치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뭉치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금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 불꽃이 피어올랐지요. 아직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영리한 삽살개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줄지 그 윤곽이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논두길 위에 과부 하나와 삽살개 하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벼 이삭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금이는 뭉치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라. 석 달이면 된다. 뭉치가 금이의 손바닥을 혀로 핥았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부터 금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갓집 아궁이에 불을 떼며 뭉치를 앞에 앉혀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뭉치는 영문도 모르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금이가 생각해낸 것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하는 개도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이 뭉치가 사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죄진 놈이
개한테 들킬까봐 벌벌 떠는 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뭉치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는데 금이는 그 그림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한 올 한 올 실타래처럼 풀려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금이가 뭉치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산길이었지요. 인적이 없는 골짜기를 찾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은 입 벌리기였습니다. 금이가 말을 할 때 뭉치가 따라서 입을 벌리게 하는 것이었지요. 원래 뭉치에게는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살짝 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금이는 이것을 이용했지요. 왼손에 말린 고기를 쥐고 뭉치 코 앞에 가져갔습니다. 뭉치가 입을 벌리는 순간 금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멍. 뭉치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금이가 다시 고기를 들이밀었습니다. 뭉치가 입을 벌렸습니다. 금이가 또 소리를 냈습니다. 흥. 이번에도 뭉치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코끝에 고기 냄새가 맴돌았으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금이가 고기를 입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뭉치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사흘이 지나자 뭉치는 금이가 소리를 낼 때마다 입을 쩍 벌리게 되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금이가 입을 움직이기만 해도 뭉치가 따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금이의 입술이 움직이면 뭉치의 입도 움직였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뭉치가 사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되는구나. 이것이 되는구나. 두 번째로 가르친 것은 특정 냄새에 짖는 것이었습니다. 황 주부는 언제나 옷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닌 비싼 동백기름 냄새가 황 주부가 지나간 자리마다 풍겼지요. 금이는 장터에서 동백기름을 한 돼 구해왔습니다. 남은 비녀 하나를 팔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1000조각의 동백기름을 묻혀 뭉치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뭉치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요. 그 순간 금이가 뭉치의 등을 톡 쳤습니다. 뭉치가 깜짝 놀라 컹컹 짖었습니다. 금이가 얼른 고기를 주었지요. 이것도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뭉치는 동백기름 냄새만 맡으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냄새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크게, 더 사납게 짖었지요. 금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친 것은 숨긴 물건 찾기였습니다. 금이는 자기 저고리에 고기 냄새를 배게 한 뒤 마당 구석에 묻었습니다. 뭉치가 킁킁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구석에서 저고리를 파내자 금이가 고기를 주었지요. 이것을 반복하되 고기 냄새를 점점 옅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냄새가 거의 없어도 뭉치가 금이의 물건만은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꼬박 석 달. 그 사이 금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 새벽마다 산을 오르내리느라 집신이 석켤레가 달았습니다. 손에는 뭉치한테 물린 자국이 크고 작게 수십 개가 났지요. 밥은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논을 빼앗겼으니 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배추와 무로 연명했지요.
금이의 볼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빛바랜 옥색 치마는 더 바래져서 이제는 무슨 색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금이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 주부의 횡포는 석 달 사이에 하늘을 찔렀습니다. 금이의 논을 빼앗은 것으로 맛을 들였는지 마을 동쪽에 사는 최영감의 밭 두 마지기를 빼앗았습니다. 거짓 문서였지요. 최영감이 관아에 하소연을 하러 갔다가 되레 곤장 10대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등짝이 터져 피가 저고리를 적셨는데 최영감의 아내가 남편 등에 된장을 바르며 울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 서쪽 박신의 과수원이었습니다. 감나무 20그루가 서 있는 과수원이었는데 수확 직전에 황 주부가 마름을 보내 전부 따가 버렸지요. 박씨 영감이 항의하러 갔더니 황 주부가 코웃음을 치며 내뱉었습니다. 네 이름으로 된 문서가 있냐? 문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과수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황 주부는 어디선가 문서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황 주부의 뒤에는 고을 원님의 신임이 있었고 원님의 뒤에는 가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물처럼 얽힌 줄이었지요. 개미가 코끼리 발을 물어봤자 코끼리는 간지러운 줄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금이에게 귀한 소식을 가져다 준 자가 있었으니 바로 떠돌이 약장수 칠복이었지요. 칠복이라는 자가 어떤 자였느냐 하면 키가 장대같이 크고 팔다리가 긴 것이 학을 닮았는데 얼굴은 또 길쭉한 말상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살짝 작은 짝눈에 웃으면 잇몸까지 드러나는 입이 커서 얼핏 보면 바보 같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보이기는커녕 팔도를 떠돌며 약을 파는 사이에 세상 물정이라는 물정은 전부 눈에 담아둔 자였습니다. 어느 고을 원님이 뇌물을 받는지, 어느 마을 좌수가 땅을 빼앗는지, 칠복의 귀에 안 들어간 이야기가 없었지요. 칠복이 금인의 초갓집에 들은 것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희죽 웃었지요. 금이 아주머니, 나 좋은 거 봤소. 금이가 죽 한 그릇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칠복이 죽을 호호 불며 한 숟갈 떠넣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황 주부 그 양반 말이오. 사랑채 마루 밑에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는데 거기에 장부가 들어있소.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라뇨? 칠복이 주위를 둘러보고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빼앗은 땅 목록, 거짓 문서 만든 기록, 관아에 바친 뇌물 액수까지 전부 적혀 있는 장부요. 내가 그 집에 약 배달 갔다가 하인이 마루 밑에서 항아리를 꺼내는 걸 봤소. 그놈이 장부를 펴서 뭔가 적더니 다시 묻더란 말이오. 금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달달 떨렸지요. 장부. 그 장부만 있으면 황 주부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수의 사랑채 마루 밑을 어떻게 뒤진단 말입니까? 들키는 순간 곤장이 아니라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금이는 한참을 골몰했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금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뭉치가 금이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는데 금이가 무심코 뭉치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뭉치가 코를 벌름거리며 금이의 손바닥을 핥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뭉치. 동백기름 냄새. 숨긴 물건 찾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이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지요. 칠복이 금이의 표정을 보고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시오? 갑자기 얼굴이 무섭소. 금이가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뭉치가 털 사이로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금이를 올려다보았지요. 금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이,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소? 칠복이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금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려 금이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크게 출렁거렸지요. 내일부터 장터마다 소문을 하나 퍼뜨려 주시오. 소문이라뇨? 금이가 뭉치의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 말을 하는 삽살개가 있다고. 칠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쩍 벌린 채 금이와 뭉치를 번갈아 보았지요. 뭉치는 영문도 모르고 꼬리만 탁탁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보름달이 초가집 지붕 위로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끝 풍경이 딸랑 소리를 냈지요. 과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약장수답게 입심이 좋았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혀끝에 꿀을 묻힌 자였지요. 이튿날부터 칠복이 팔도 장터를 돌며 약을 팔 때마다 슬쩍슬쩍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아, 참. 내가 요상한 걸 봤는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 칠복이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삽살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놈이 사람 말을 한다 카더라. 사람들이 웃으며 허튼 소리 마라 하면 칠복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웃으시오? 나도 처음엔 웃었소. 근데 내 두 눈으로 봤으니 어쩌겠소.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두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 입에서 나오면 10사람 귀에 들어가지요. 보름이 지나자 고을 장터마다 말하는 삽살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한 달이 되자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번졌지요.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면 이래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삽살개가 사람 말을 한다며? 허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근디 약장수 칠복이가 직접 봤다잖소. 소문은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삽살개가 말을 한다더라 였던 것이 나중에는 삽살개가 도둑을 잡았다더라. 삽살개가 사람의 죄를 안다더라. 삽살개 눈을 보면 거짓말을 못한다더라. 이렇게 부풀어 올랐지요. 금이는 초가집에 앉아 이 소문이 익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을에 심은 씨앗이 봄에 싹을 틔우듯 소문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이가 기다린 것은 마을 사람들의 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귀를 기다렸지요. 고을 원님이었습니다. 과연 소문은 원님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고을 원님 이 판관은 나이가 50이 넘은 양반이었는데 그를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성미였지요. 어느 날 아전이 웃으며 아뢰었습니다. 원님, 고을에 사람 말을 하는 삽살개가 있다 합니다. 원님이 부채를 탁 펴며 눈을 빛냈지요. 오호, 그것 참 기이한 일이로다. 내 한번 보아야겠구나. 금이의 귓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칠복이 헐레벌떡 달려와 전했지요. 아주머니, 원님이 삽살개를 보겠다 하오.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않았느냐고요. 떨렸습니다.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지요.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었습니다. 원님이 마을에 행차한 날은 하늘이 쪽빛으로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저작거리 한복판에 원님의 가마가 내려섰고 포졸 넷이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는데 그 틈에 황주부도 서 있었습니다. 기름칠한 상투에 짙은 남색 도포를 걸친 채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표정이었지요. 입꼬리를 실쭉 올린 그 비웃는 낯짝으로 금이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금이가 뭉치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뭉치는 온몸의 검은 털을 정갈하게 빗겨 놓아 그나마 눈이 보였지요. 가슴팍에 흰 털이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금이가 무릎을 꿇고 원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금이 원님께 문안드립니다. 원님이 부채를 접으며 뭉치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놈이 말을 한다는 그 삽살개냐? 예, 원님. 이 아이가 뭉치이옵니다. 원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뭉치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이가 준비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미리 짜놓은 시연이었지요. 금이가 마을 안악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은비녀를 빌렸습니다. 그 은비녀를 천으로 싸서 마당 한 구석 항아리 뒤에 숨겼지요. 뭉치는 뒤를 돌아보고 앉아 있었으니 어디에 숨겼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이가 뭉치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실은 뭉치의 코 밑에 은비녀를 쥐었던 손을 살짝 가져간 것이었지요. 뭉치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킁킁킁. 뭉치가 벌떡 일어나 마당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이리저리 냄새를 쫓더니 항아리 뒤에서 멈추었지요.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팍.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천으로 싸는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을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이가 뭉치를 앞에 앉히고 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원님, 뭉치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비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원님이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가 뭉치를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지요. 뭉치야, 이 비녀 주인이 누구냐? 뭉치가 금이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금이의 입이 움직이는 것에 맞추어 뭉치의 입도 벌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지요. 마치 사람이 말을 하듯이. 바로 그 순간 금이 뒤에 숨어있던 칠복이 배 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굵은 소리였지요. 김씨 아주머니. 복화술이었습니다. 칠복이 팔도를 떠돌며 장터에서 손님을 끌어모을 때 쓰던 재주였지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뱃속에서 소리를 내는 그 기술을 금이가 석 달 전에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자, 뒤로 물러서는 자, 아이고 세상에 하며 주저앉는 자. 원님조차 부채를 떨어뜨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이것 참. 진정 개가 말을 하는구나. 금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뭉치는 어려서부터 사람 곁에서 자라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참을 말하는지 뭉치는 다 압니다. 원님이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이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황주부였지요. 찔쭉거리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팔짱을 풀고 소매 안에 두 손을 감추었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삽살개가 사람의 죄를 안다고, 거짓말을 한자를 안다고, 황 주부의 머릿속에 그 말이 쨍하고 박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뭉치를 데리고 초가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이고 있을 때였지요. 뭉치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더니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금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뭉치가 으르렁거리는 것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뿐이었습니다. 금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 구석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지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자가 들고 있는 것은 고깃덩이였습니다. 그자가 고깃덩이를 마당에 슬쩍 던졌습니다. 퍽. 고기가 흙바닥에 떨어지자 비릿한 냄새가 퍼졌지요. 그런데 그 냄새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 금이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독이었습니다. 뭉치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뭉치가 고기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문 쪽으로 가려 했지요. 금이가 뭉치의 목덜미를 확 잡아챘습니다. 뭉치가 낑낑거렸지만 금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뭉치를 꼭 껴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밖에 그림자가 슬금슬금 물러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달빛에 잠깐 드러났는데 짙은 남색 옷자락이 스쳤습니다. 황 주부의 하인이었지요. 금이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를 바드득 갈며 뭉치를 품에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뭉치까지 죽이려 하다니. 금이의 품 안에서 뭉치가 축축한 코를 금이의 턱 밑에 비볐습니다. 괜찮다고, 나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금이가 뭉치의 이마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직하게 말했지요. 뭉치야, 저놈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서우니까 너를 없애려는 거다. 뭉치가 금이의 코를 핥았습니다. 저놈이 무서워한다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이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눈에 불빛이 서려 있었지요. 호롱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금이의 눈만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이가 마당에 나가 그 고깃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으로 싸서 품 안에 깊숙이 넣었지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황 주부가 뭉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 금이는 이 독 묻은 고기를 어디에 쓸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과연 이 순간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삽살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금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이는 칠복을 불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초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었지요. 칠복이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소. 칠복이 희죽 웃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뭉치가 독을 넣은 자의 이름을 안다고,
그 소문을 퍼뜨려 주시오. 칠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이가 품 안에서 천에 싼 고깃덩이를 꺼내 보였지요. 독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칠복이 코를 찡긋거리더니 금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금이가 뭉치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새벽바람이 초가집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뭉치가 금이의 무릎 위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바람 속에 먼 데서 달구는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삽살개가 독을 넣은 자의 이름을 안다. 삽살개 앞에 서면 죄를 숨길 수 없다. 이 소문이 장터에서 장터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빨래터에서 빨래터로 퍼져나갔지요. 칠복이 약을 팔며 한마디 흘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삽살개한테 독을 먹이려 한 놈이 있다며? 그럼 근디 그 개가 독 넣은 놈의 이름을 안다 카더라. 세상에나, 개가 어찌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보통 개가 아니라잖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황 주부의 기와집이었지요. 황 주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부채를 붙여도 땀이 멈추지 않았지요. 짙은 남색 도포의 등판이 땀으로 젖어 색이 변했습니다. 밥상이 들어와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 김 사이로 삽살개의 까만 눈동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하인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그 개를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아직 살아있어? 하인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고기를 던져 싸웁니다만 그 과부년이 개를 밖에 내놓질 않습니다. 황 주부가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된장찌개가 쏟아져 마루에 번졌지요. 뜨거운 국물이 하인의 손등에 튀었지만 하인은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황 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지요. 눈을 감으면 삽살개가 입을 벌리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튀어나오는 상상이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사랑채 마루 밑에 묻어둔 장부가 생각났습니다. 거짓 문서, 매물 기록, 빼앗은 땅 목록.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면 파직이 아니라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에 황 주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항아리를 끌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손이 떨려 장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숨기나? 태워버릴까?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내가 빼앗은 땅의 소유를 증명할 수 없다. 황 주부는 장부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넣었다가 꺼내고 꺼냈다가 넣고를 3번이나 반복했지요. 결국 장부는 마루 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원님이 다시 마을에 행차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삽살개가 독을 넣은 자의 이름을 안다는 소문이 관아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원님 이 판관은 책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양반이었지만 독살 시도가 자기 관할에서 벌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랐지요. 체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원님이 마을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고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섰지요.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구경했습니다. 장터 상인들까지 짐을 내려놓고 몰려왔으니 온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금이가 뭉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뭉치의 검은 털을 깨끗이 빗겨 놓았고 가슴팍에 흰 털에 조그만 붉은 매듭을 달아주었지요.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금이는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치마 속에 감춘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요.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삽살개가 독을 넣은 자의 이름을 안다 하니 과연 그러한지 내 직접 확인하겠노라. 금이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뭉치는 죄진 자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죄의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짓싸웁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게 하여라. 금이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뭉치의 등을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뭉치가 귀를 쫑긋 세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김씨 영감, 박씨 안악, 이씨네 총각, 최영감, 장터 떡장수, 두부장수. 줄줄이 서 있는 사람들 앞을 뭉치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킁킁킁. 코를 벌름거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냄새를 맡았지요. 뭉치는 아무에게도 짖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황 주부는 줄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서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원님이 보는 앞에서 빠지면 의심을 살 것이 뻔했으니까요. 짙은 남색 도포를 여미고 허리를 고추 세웠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소매 안에 감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뭉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칠 때마다 황 주부의 숨이 가빠졌지요. 5 걸음, 4 걸음, 3 걸음. 뭉치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2 걸음. 뭉치가 멈추었습니다. 코가 허공을 향해 치켜 올라갔지요. 킁, 킁킁, 킁킁킁. 뭉치의 콧구멍이 미친 듯이 벌름거렸습니다. 뭉치가 맡은 것은 동백기름 냄새였지요. 황 주부의 도포에서 상투에서 온몸에서 풍기는 그 진한 동백기름 냄새. 석 달 동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훈련한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뭉치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 컹컹컹. 온 마당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뭉치가 앞발을 들어 황 주부를 향해 내리찍듯 짖었지요. 이빨이 드러나고 침이 튀었습니다. 목줄도 없었으니 뭉치가 한 발짝 한 발짝 황 주부에게 다가갈 때마다 황 주부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 주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기름기 도는 붉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리 치워. 이 미친 개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뭉치가 황 주부 앞에 딱 멈추어 서더니 입을 쩍 벌렸지요. 금이의 뒤에 숨어 있던 칠복이 온 힘을 다해 뱃속에서 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놈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소리가 뭉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굵고 서늘한 소리가 마당 위로 울려 퍼졌지요.
나뭇잎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포졸들이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황 주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았지요. 도포 아랫자락이 흙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 주부의 바짓가랑이 안쪽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찌릿한 냄새가 풍겼지요. 오줌이었습니다. 온 고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좌수가 오줌을 지린 것이었습니다. 황 주부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뭉치를 올려다보는 눈이 초점을 잃었지요. 찹쌀개의 검은 털 사이로 보이는 까만 눈동자가 제 죄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 문서, 빼앗은 논, 뇌물, 독살 시도. 제가 저지른 모든 것을 이 개가 알고 있다는 공포가 황 주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황 주부가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이마를 흙바닥에 처박으며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내가 다 자백하겠소.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지요. 원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채를 탁 접으며 황 주부를 내려다보았지요. 자백이라. 무엇을 자백하겠다는 것이냐. 황 주부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귀 터진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지요. 금인의 논새 마직이 제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빼앗았습니다. 최영감밭 두 마지기도 박신의 과수원도 전부 제가 빼앗은 것입니다.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먹여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이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섰지요. 박씨 영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황 주부가 고개를 더 깊이 처박으며 울었습니다. 그 삽살개를 죽이려고 독이 든 고기를 보냈습니다. 하인을 시켜 보낸 것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오. 원님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부채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분노였습니다. 포졸들아, 저자를 당장 포박하여라. 포졸 넷이 달려들어 황 주부의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황 주부가 끌려가면서도 연신 울부짖었지요. 짙은 남색 도포에 흙이 묻고 오줌이 번쩍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칠한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의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요. 박씨 영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님이 그 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장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황 주부의 사랑채 마루 밑에 항아리가 묻혀 있사옵니다. 원님이 포졸을 보내 항아리를 파오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이 흙 묻은 항아리를 들고 왔지요. 뚜껑을 열자 장부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 거짓 문서 목록, 뇌물 액수, 빼앗은 땅의 위치와 크기.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원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손이 떨렸지요. 자기 관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수치였고 분노였습니다. 이런 흉악한 놈을 내 눈 아래 두었다니. 원님이 장부를 덮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뭉치가 금이 옆에 나란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지요. 금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지요. 느티나무 위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까악. 그 소리가 맑은 하늘 위로 멀리 퍼져나갔지요. 황 주부는 그날로 포박되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원님 이 판관이 직접 신문에 나섰지요. 장부에 적힌 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어준 아전도 줄줄이 잡혀 들어왔지요. 아전놈들이 서로 먼저 자백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재 살겠다고 윗사람을 물어뜯는 꼴이 꼭 굶주린 들개 같았지요. 황 주부에게 내려진 벌은 파직의 귀양이었습니다. 제사는 몰수되었지요. 짙은 남색 도포도 은장식 가죽띠도 비단 안감도 전부 벗겨졌습니다. 누런 죄인복을 입고 칼을 쓴 채수레에 실려 나가는 황 주부의 꼴을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지켜보았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도 침을 뱉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무거웠습니다. 황 주부가 고개를 떨고 왔지요. 이중턱이 접히고 군살이 늘어진 그 목이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흙길 위를 굴러갔지요. 그 소리가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마침내 산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지요. 원님은 장부에 기록된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금인의 논새 마지기가 가장 먼저 돌아왔지요. 마름이 박아놓았던 말뚝이 뽑히고 논둑의 금이의 이름이 다시 올랐습니다. 금이가 논둑에 섰습니다. 봄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땅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에 얼음이 녹아 질퍽한 흙이 드러났는데 그 흙에서 풀 냄새가 올라왔지요. 금이가 집신을 벗고 맨발로 논에 내려섰습니다. 차가운 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그 감촉이 금이의 발바닥에서 시작해 종아리를 타고 무릎을 지나 가슴팍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터진 것이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뭉치가 논둑 위에서 금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아주 가만히 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영리한 삽살개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은 꼬리를 흔들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금이에 풀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금이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논 저편으로 산등성이가 보였고 산 위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하늘이었지요. 금이가 논둑으로 올라와 뭉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뭉치의 뭉글뭉글한 털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털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습니다. 금이가 이마를 뭉치의 이마에 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영감의 밭 두 마지기도 돌아왔습니다. 최영감이 밭에 나가 흙을 한 줌 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며 혼자 웃었지요. 곤장맞아 아직 아문 등짝에서 아내가 된장 냄새를 빼느라 한 달을 빨았는데 이제는 그 등짝을 펴고 밭에 서 있었습니다. 박신의 과수원도 돌아왔지요. 감나무 20그루가 겨울을 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을 터였습니다. 박씨 영감이 감나무 둥치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리며
중얼거렸지요. 잘 버텼다. 잘 버텼어. 마을이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영웅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고맙다 하면 금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뭉치가 한 거지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뭉치가 꼬리를 흔들었지요. 칠복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짊어지고 금인의 초가집 마당을 나서며 희죽 웃었지요. 아주머니, 나 다음에 또 올 테니 죽 한 그릇은 남겨두시오. 금이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마당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뭉치가 대문 앞에 엎드려 꼬리를 탁탁 흔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희죽 웃더니 손을 흔들었지요. 뭉치야, 다음에 보자. 이 아저씨 덕에 내가 말을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뭉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복이 걸걸 웃으며 길을 떠났지요. 미투리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금이는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금인의 논의 벼가 익었지요. 누렇게 고개 숙인 벼 이삭이 바람에 찰랑거렸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논을 가득 채웠지요. 금이가 낫을 들고 논에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지요.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라 논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이가 허리를 숙여 첫 번째 벼를 베었습니다. 서걱. 낫에 벼가 베이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한지 금이의 입에서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뭉치가 논둑에 앉아 금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온몸의 검은 털이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거렸습니다. 가슴팍의 흰 털에는 아직도 그날 달아준 붉은 매듭이 매달려 있었지요. 뭉치가 하품을 한 번 크게 하더니 앞발 위에 턱을 괴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이가 벼를 베다 말고 허리를 펴서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발의 녹색 치마에 흙이 묻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금이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있었지요. 평화였습니다. 금이가 다시 허리를 숙여 벼를 베었습니다. 서걱, 서걱, 서걱. 그 소리가 리듬을 타며 논 위에 울려 퍼졌지요. 뭉치가 잠결에 귀를 쫑긋 세웠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삽살개가 사람 말을 했다고, 개가 악인의 죄를 밝혔다고. 그러나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개가 말을 한 게 아니여. 사람 탈을 쓴 짐승의 탈을 벗긴 거여. 진짜 짐승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지. 이 말은 마을을 넘고 고개를 넘어 먼 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들은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뭉치는 그날도 금이의 무릎 위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